자, 들어도 되겠죠? 아유, 날이 추워요. 자, 오늘 복습 자료 하나 보십시오. 오늘 복습 자료. 자, 복습 자료에 제가 두 가지 주제 넣어놨는데, 하나의 주제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얘는 제 설명 필요 없이 직접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요거 참조하시면 되고. 자, 단 탄력성을 측정하는 내용은 저랑 같이 한 번만 하자고요. 탄력성을 측정하는 내용. 자, 요놈이요. 자, 자료 두 번째 있어. 2페이지에. 자, 탄력성은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변화하면 변화는 항상 두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변화의 정도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변화의 방향이죠. 변화의 방향. 이게 변화가 나오면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정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향과 정도가 뭡니까? 그럼 보셔. 가격이 4%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변했어. 근데 이때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변화의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가격은 상승하는 방향. 그리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4% 정도. 이게 변화의 정도. 그리고 가격이 변화하자 소비량이죠. 소비량. 수요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소비량의 변화가 생겼잖아. 소비량의 변화. 근데 소비가 줄었다 그러면 변화의 방향. 그리고 16% 정도 감소했어요. 변화의 정도. 변화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탄력성은 뭘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고요? 방향이에요, 정도요? 변화의 정도. 그리고 변화의 정도를 %로 측정하니까 이 %에다가 우리가 항상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비의 변화 정도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공급의 변화 정도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이 변화하는 무엇이에 따라? 원인에 따라서. 소비가 변하는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1번, 2번, 3번은 공통적으로 지금 소비가 변화된 거예요. 소비가. 그런데 지금 1번은 A제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가격이 원인이잖아요. 가격.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탄력성이라고?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잖아요. 소득. 그럼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3번은 A제 소비가 바뀌었는데 뭐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어? 뭐에? B제니까 A제가 아니라 다른 제와의 가격으로 바뀐 거죠. 다른 제와의 가격.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제와끼리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워밍업이에요. 기본. 그리고 제가 이제 하길 원하는 게 바로 이 6가지. 이놈이 결론이죠. 지금 3가지를 제가 묻고 있어요. 수요의 탄력성을 무엇이게 하고? 측정하고. 화면도 내가 고정 안 시켰네. 영상 듣는 분들 또 난리시겠네. 잘렸다고. 자, 항상 탄력성을 일단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형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부호를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탄력성의 측정은 쉽다 이런 말이야.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뭘 측정해? 수요의 탄력성이 뭘 측정해? 아무거나 대봐. 뭐라고 해줘?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고. 지금까지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한다고? 소비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뭘 측정하는 거야? 소비의 변화고 변화의 정도니까 요놈을 측정하는 거라며. 요놈 16%. 그리고 원인인 4%로 나눠주면 4배. 이게 탄력성의 측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3번도 소비량의 변화 정도의 동그라미 치고 10%의 2배.
이게 측정. 자, 소비량 5% 변화 정도의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를 나눠주면 4분의 1, 그러니까 0.25. 그러니까 탄력성을 측정하는 건 공통점이라는 거야. 그 측정을 딱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유형을 수요의 탄력성은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일단 A는 A제 소비인데 A제 가격으로 변했어요. 재화가 똑같으니까 교차 탄력성은 아니야. 그리고 소득이 원인이 아니니까 무슨 탄력성도 아니고 소득 탄력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가격 탄력성이구나. 이게 유형의 구분. 자, A는 소비량이 바뀌었는데 원인이 소득이니까 너는 소득 탄력성이야. 얘는 소비량이 바뀌었는데 가격이 아니라 누구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이요. 다른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되어 있군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하는데 이 부호가 어렵다고. 부호가. 자, 일단 직가면 부호라는 건 변화의 방향입니까? 변화의 정도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변화의 방향이 부호라고. 변화의 방향. 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부호를 플러스 값 주는 거야. 상승이니까. 소비가 감소했어요. 너는 마이너스.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증가했어요. 플러스. 이런 걸 우리는 변화의 방향이고 부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력성의 부호는 뭐와 뭘 동시에 따지느냐? 원인하고 결과를 동시에 따지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항상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면 비례 관계죠. 그러면 플러스. 그리고 엇갈리면 반비례 관계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하자. 소비가 감소했군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증가하자. 증가했어요. 그러면 비례니까 플러스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상승하자. 증가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단 세 가지 탄력성 중에 가격 탄력성을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에 한해서만은 부호를 찾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게 제가 원하는 바야. 초벌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복습 제대로 해보자고. 별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오셔서 처음 듣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하루 종일 한 게 요거니까 최소한 요 6가지는 구분해 줘야죠. 자, 1번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 정도의 동그라미. 그리고 원인 몇 배? 4%로 나눠주면 4배. 그리고 유형이 무엇입니까? 봤더니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는 가격 탄력성이구나. 그리고 부호를 결정할 때 가격 탄력성은 부호 무시니까 이대로 놔두면 되고. 그다음에 20%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10%로 나눠주면 2배. 자, 그리고 유형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가격 탄력성. 그리고 너희들은 부호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가 20% 늘었어요. 동그라미 치고 10%로 나눠주면 몇 배? 2배. 그리고 무슨 탄력성이냐 봤더니 소득에 의해서 바뀌었구나. 너는 소득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부터는 부호를 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호를. 증가하자. 증가. 비례야. 비례. 너 플러스. 그 다음에 소비의 탄력성 5%의 동그라미 치고 10%에 몇 배? 0.5 절반. 그리고 소득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소득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 부호가 중요하죠. 증가하자. 감소했구나. 반비례. 그 다음에 얘도 소비량의 5% 동그라미 치고 20%로 나눠주면 몇 배?
4분의 1 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0.25. 자, 그리고 B제 소비량인데 다른 제와인 A제의 가격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 교차 탄력성도 부호가 중요하죠. 부호 상승하자 증가했네요. 플러스. 그 다음에 A제 소비량이 4% 감소했어요. 16% 나눠주면 얘도 4분의 1 0.25. 자, 이거 무슨 탄력성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진짜 함정을 팔았는데 내가 유튜브 영상에 내가 함정에 빠져버렸어. 이게 함정에 파놓고 함정을 못 봐버렸어요. A제 소비량이고 A제 가격이니까 재화가 똑같아. 그러니까 교차는 아니란 말이야. 소득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가격 탄력성이야. 근데 유튜브 영상 먼저 보신 분은 내가 이거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 거 같아. 그죠? 내가 저기 영상 찍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보니까. 자, 이거 함정으로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함정에 빠져버렸어. 나도 함정에 문제 만든 사람도 함정에 빠졌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자, 요게 제가 원하는 바다. 자, 그럼 오늘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재밌는 데 간다. 자, 약속한 대로 경제론이 끝나면 투자론으로 가요. 투자론 56페이지. 56페이지. 자, 56페이지로 가보면 투자론인데, 투자론은 대부분 재밌어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문제는 점수는 더럽게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재미만 있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봐야 돼. 이걸 보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투자론은. 자, 56페이지에 투자론부터, 투자, 금융, 개발, 그 다음에 감정, 평가까지 이렇게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요놈이야. 요놈.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 기간말 현금 흐름.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언제 했더라?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1시간 반을 요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보유기간 현금 흐름은 임대차죠. 임대차를 통한 소득. 그런데 영업 이렇게 하면 영업의 우리나라 말이 표현이 뭐예요? 영업.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 활동을 미국 애들이 영업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 경비는 임대차 경비고,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임대를 통한 순소득이고, 영업소득세는 무슨 소득? 임대소득세고. 근데 아직도 이걸 맥을 못 찾아. 맥을.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기록 안 한다고.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얼마를 벌었습니까? 뭐부터 기록해? 총수익부터 기록해. 총소득. 그러니까 총소득을 기록하는 거예요. 총소득. 다만 총소득을 기록할 때 부동산 투자는 임대 단위가 꽉 찼을 때 내가 얼마까지 가져가고 공시를 뺀 나머지를 내가 실제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총소득을 이렇게 나눠서 기록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총소득은 가능해요? 공시를 뺀 나머지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우리 상식의 총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총소득을 딱 기록해. 총소득을 기록했으면 이제 뭘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총소득을 기록했으면 이제 지출 항목을 찾아서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 항목. 근데 지출 항목은 항상 6가지로 암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유기간에는 영업경비, 기간 말에는 매도경비, 보유기간에는 부채 서비스, 기간 말에는 저당잔금, 보유기간은 영업소득세, 기간 말은 양도소득세. 이게 입에 붙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기간 말도 똑같아요. 기간 말은 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일단 총소득 얼마를 내가 버니? 그러면 시작이 매도 가격이요. 5억에 팔면 5억이 총소득이고,
6억에 팔면 6억이 총 소득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출 항목 기록하는 거예요. 지출 항목. 보유기간에는 영업경비, 기간 말에는 매도경비. 보유기간에는 부채서비스액, 기간 말에는 미상환 저당잔금. 보유기간에는 영업소득세, 기간 말에는 양도소득세. 이 6가지를 달달 해주셔야 돼요. 6가지. 그럼 이거 왜 하니? 이거 모르면 투자론 전반이 안 된다고. 투자론. 자, 그 증거를 대볼 테니까 한번 봐요. 56페이지를 보면요, 22번에서 투자의 수익과 위험 이렇게 들어가는데, 항상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투자의 수익이고,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논점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뭘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과, 측정, 지표. 보이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투자를 해. 투자를 하면 투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뭔가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할 것이다, 별로 중요 안 할 것이다. 이거 안 물어보면 뭘 물어보겠어. 투자론에서. 투자를 했을 때 당신의 성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요게 뭡니까? 라는 거야, 이게. 자, 이게 투자의 성과 측정 지표인데, 자,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을 저기 필기노트 없으면 그냥 보시면 돼. 어차피 진도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다?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차이는 요 지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 차이잖아요.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거고,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보는 수익률이에요. 이게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니까 지분 투자 금액 내 거, 지분 수익 내 거, 그리고 수익률이 이렇게 공식으로 적어져 있지만 우리가 언제 수익률을 공식으로 따졌냐고.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너 얼마 투자했어? 100억. 너 얼마 벌었어? 10억. 그럼 나누면 얼마? 0.1. 0.1이잖아요. 근데 0.1에다가 우리 관행이 항상 곱하기 100을 하죠. 100을 하면 100%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이 퍼센트가 100%라네. 10%. 이 퍼센트라는 게 항상 100을 곱한 수치를 말하죠. 근데 관행이 우리가 소수점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100을 곱해서 10%를 쓰죠. 자, 우리가 왜 소수점을 이렇게 안 써요? 이게 보시죠. 중요해. 왜 0.1을 그대로 쓰지 않고 0.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라고 하냐? 자, 그럼 봐요. 수익률을 측정했더니 0.1이 나와. 이거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없어? 있어? 대단해. 없어. 잘 안 떠올라. 0.1? 뭐야? 잘 안 떠오르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요 %를 백분율이라고 그러죠. 백분율은 항상 100을 분모로 했다는 뜻이야. 100을. 그러니까 10%라고 하면 분모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여기서 얼마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10개가 만들어졌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훨 직감적이라고. 1%입니다. 그러면 전체 100에서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100을 투자하면 1을 얻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대신에 이 %를 주로 쓰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자, 그럼 이제 수익률을 측정해 보자고요. 투자의 수익. 일단 대부분 요런 표를 줘요. 요런 표. 딱 보는 순간 별로 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는 거고,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금액 중에 내게 얼마고 수익 중에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얼마냐. 그런데 보셔. 자, 대충 딱 봤더니 얼마짜리 투자한 것 같아? 봐봐, 벌써 찾았잖아. 이걸 못 찾을 리가 없다고. 얼마짜리 투자했어요? 10억 원짜리 투자했구나. 그 다음에 자, 내 돈이 들어간 게 얼마예요? 내 돈이 6억. 착실하게 바로 밑에
지분 투자액, 내 투자액이라고. 내 투자액.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을 측정할 때 투자금액, 지분 수익률을 측정할 때 지분 투자금액 이런 걸 못 찾는 분은 없다고.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립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번인데 요거 봤더니 출제자가 수익이라고 해서 준 게 없어. 수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해서 준 게 없으니까 그냥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 알아야 되냐? 우리는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벌면 그 수익을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왔다고.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그럼 바로 요놈 중에 도대체 요 수익이라는 게 도대체 가유, 순, 전, 후 중에 어떤 수익입니까? 이걸 암기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니까, 기록을 하니까. 일단 요 둘은 아니야. 요 둘은 전부 다 총소득의 계열이죠. 총소득을 100억 벌면 뭐해? 총비역이 1000억 나가면. 그러니까 총소득은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없어요. 최소한 지출 항목을 고려한 것부터.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 얘는 뭘 빼면? 뭘 빼면 세전.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그러니까 최소한 비용을 고려한 소득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거야.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순영업소득이 임대차를 통해서 번 수익의 기준이야. 이걸 딱 아는 순간 너무 쉬워지는 거야. 얼마 투자했어? 누가 6억이라 그래? 얼마 투자했어? 그럼 내 거 물어봤어? 전체적으로 물어봤어? 전체적으로 10억을 투자하셨고요.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뭘 찾는다고? 순영업소득을 찾는다고. 그럼 얼마? 1억 벌었네.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벌었군요. 10분의 1 얼마? 10%군요. 아니 그냥 나온다고. 이게 수익이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 것만 따져보자고. 내 것만. 자, 내 것만 따져보면 이제 여기가 분석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것만 따지면 일단 내 투자 금액은 6억이요. 6억.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이 뭡니까? 요놈의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보셔. 우리가 투자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항상 먼저 뭐부터 확인하느냐? 투자 금액이 얼마일까? 요거부터 생각하는. 투자 금액.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야? 이 사례로 하면 10억. 그리고 이걸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습니까? 수익을 이제 버는 거죠. 수익. 그런데 수익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떤 게 기준이라고? 순영업소득이 기준이라고.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나는 얼마를 벌었어요? 순영업소득으로 1억을 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 10%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내 것만 따져보자면 말이야. 내 것만. 투자 금액 중에 내 돈이 얼마 들어갔니 봤더니 내 돈이 6억 들어갔다 이런 말이야. 그럼 우리가 추정하길 대출을 얼마 쓰셨다. 대출을 4억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4억 썼구나.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 순영업소득 1억을 벌었지만, 즉 순영업소득은 임대차나 임대. 이게 임대를 통해서 순영업소득 1억을 벌었지만 이 1억을 내가 다 가져가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 왜? 은행에 대출을 썼으니까. 즉 순영업소득에서 일부를 누구의 목으로? 은행의 목으로 일부를 떼줘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을 딱 분석할 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가 요 라인이. 자, 임대차죠.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물어보면 뭘 대답해? 순영업소득.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일단 은행에 일부를 떼줘야 돼.
그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은행의 일부를 떼주는 게. 그리고 은행의 일부를 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 된다고. 여기서부터가 내목이라고. 여기서부터가 내목. 그리고 내목을 지분수익이라고 하고, 지분수익을 현금수지 계열이라고 한다. 이러면 현금수지. 즉 왜 현금이니? 순영업소득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내 돈이 아니야. 순영업소득에서 얻을 거 빼고 은행에 갖다 줄 거 빼고 난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금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현금수지부터가 내 돈이야. 그런데 세전과 세후 현금수지로 나누는 이유는 둘 다 지분수익 내 돈인데, 여기는 세금을 내기 전 내 돈, 여기는 세금을 낸 후에 내 돈.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이 차이만. 세전 세후 요놈이 지분수익 계열인 거예요. 지분수익. 자, 그럼 보자고. 이게 올해 요 문제죠. 지금 은행의 목이 부채 서비스이고 내가 가져가는 게 이게 세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제에서 요 분석이 돼야 돼. 요 분석이. 자,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여기 있네. 순영업소득 1억. 근데 이 1억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은행의 목으로 일부를 떼줘야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야. 4천.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건 1억에서 4천 뺀 나머지 6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분석이 돼야 돼. 그러면 결국 나는 6억을 투자해서 내가 가져가는 목은 얼마? 6천이군요. 6억을 투자해서 6천 벌군요. 내 것만 따지면. 그러면 몇 프로? 10%.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거 계산하라고 내가 이거 풀어준 거 아니야. 계산 뭐 벌써부터 해서 뭐 할 거예요. 한 5월달부터는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은 대부분 이런 걸 준다. 우리 민법은 이 박스에다 뭐 줘? 민법은 사과를 줘, 뭐 바나나를 여기다 넣어놔. 박스에다가. 그래, 판례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판례. 갑은 어쩌게 하고 을은 뭐시게 하고.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 박스에다가 뭘 넣어놔? 자료를 넣는다고. 이런 자료를. 그럼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어야지. 자료만 나오면 나 통과. 그러면 뭐 할 거야? 절반이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투자의 성과를 분석할 때는 내가 얼마를 투자하느냐, 투자 금액부터 분석하는 거야. 10억짜리 사는구만. 이게 감정이입을 해.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산에서 10억원짜리 하나 부동산 사러 간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10억이나 달라 그러네 이 나쁜 자식들. 이렇게 하고 내가 돈을 많이 챙겨놨구나. 6억이나. 왜 딱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일단 임대소득을 한번 찾아보자. 임대차를 하게 되면 얼마를 버냐? 영업경비를 뺀 순영업소득이 1억 정도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대출을 썼으니까 은행에 4천만 원을 갖다 주고 난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겠구나. 세전이 현금이 6천이구나. 근데 또 이걸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또 세금 내라 그러면 또 세금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뭔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자신감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우리는 무조건 이론 하나 하면 바로 실전이야. 자, 지금 다음 투자에 따른 1년간 지분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이 지분수익률이에요. 필기노트 70페이지에 있는 거고, 이거 봐. 몇 회 기출? 25회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라고. 최근 문제. 자,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지분수익률 구하라고 돼 있지만 이 자기자본 수익률이 지분이에요. 자기자본이 내 거니까 이게 지분. 우리는 뭐부터 찾아본다? 수익률부터 해봐야지. 수익률부터. 그러면 수익률을 분석하려면 자금을 분석해봐야 된다고. 지금 얼마짜리 사고 있어? 3억원짜리. 그리고 대출을 2억 받았고 내 돈이 1억이니까 대출 2억, 내 돈 1억을 통해서 3억짜리 하나 투자하는 거라고. 이게 대출 조건이고, 그리고 뭐야? 순영업 이익이 2천만 원이네. 이게 기본이라고.
임대를 통한 이득이 순영업소득이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억짜리 투자했고요. 얼마 버셨어? 항상 얼마 벌었냐 하면 기준은 2천이라고.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항상 분모에서 위를 곱해보라 그랬어. 3, 6은 18이야. 아직 남어. 3, 7은 21 넘어. 그러니까 6%하고 7% 사이라고. 얘가 대충 이런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정확히는 6.6666666%야. 끝났어. 수익률 벌써 끝났어. 그러면 지분 수익률을 따져보죠. 그러면 내 것만 따지는 거 아니야. 내 것만. 그럼 내 것만 따지면 첫 번째, 내 돈이 얼마 들어갔나요? 1억. 자, 이걸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럼 항상 임대차를 통한 수익의 기준은 무슨 소득? 순영업소득이라고. 순영업소득 2천이라고 돼 있잖아. 2천. 여기까지 찾는데 무리 없다고. 2천만 원. 자, 문제는 이제 여기가 암기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어. 이제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가져가는 목. 근데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라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고, 우리가 흔히 부채 서비스액이라 하면 뭐와 뭘 동시에 읽거든요. 원금과 이자. 이게 명심하셔야 돼. 우리가 흔히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 여기에는 원금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자도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암기를 하셔야 돼. 우리가 이렇게 현금 흐름을 기록할 때는요,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으로 기록을 할 때는 내가 은행에 원금으로 얼마를 갖다 주고 이자로 얼마를 갖다 주는지를 기록해 봐야 돼. 원금으로 얼마 갖다 주고 이자로 얼마 갖다 주고, 이거 둘 다 기록해야겠죠. 아니,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데 원금으로 얼마 갖다 주고 이자로 얼마 갖다 주는지를 다 기록하는 거라고. 여기는 기록하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근데 이제 성과를 측정할 때가 바로 수익률, 지분 수익률 따질 때 아니에요. 저 기록을 보고 성과를 측정할 때는 원금은 고려하지 않아. 왜? 원금은 손실도 이익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왜? 은행에 대출금 빌려와서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게 뭐야? 원금이요. 그러니까 원금은 손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봐요. 성과를 측정할 때. 아니, 가지고 와서 다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건데 뭐 돈이 나갈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요 놈만 비용으로 고려해 주는 거야. 뭐? 이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투자의 현금 흐름을 기록할 때는 은행에 원금을 얼마 갖다 줬고 이자로 얼마 갖다 줬는지를 모두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과를 측정할 때는 은행에 갖다 주는 원금은 손실과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대로 갖고 왔다가 그대로 되돌려주는 건데, 항상 나의 비용은 이자야. 이자는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고. 이자는. 그러니까 성과를 측정할 때는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중에 이자만을 고려하는 거야. 2억이고 이자율이 6천이니까 얼마야? 6이 12, 1200만 원. 요 놈만 고려해 주는 거야. 이자. 요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럼 지금 은행이 얼마를 갖다 줘요? 이자로 1200만 원을 딱 갖다 주면 내가 가져가는 게 800만 원이네. 1억을 투자해서 800 벌었군요. 그럼 항상 맨 대가리만 곱하는 거야. 1 곱하기 뭐 시기는 8이요. 그래, 그러니까 정답이 8%요. 1, 8은 8이니까 정답 8%. 자, 그런데 요 사례는요, 어떤 특징이냐? 어떤 썩을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이걸 권유했는지 엄청나게 애석한 점이 하나가 있어. 이 물건을 투자하라고 권유한 중개사 사장님은 이 바닥에서 다시 영업 못해. 봐봐, 이게 봐봐. 남들은 다 몇 프로라도 다 오르는데 세상에 1년간 부동산을 사놨더니 빵프로야. 빵프로. 어떤 물건을 추천했길래 진짜 빵프로. 자, 여기죠. 이게
얘는 계산이 편의를 위해서 출제자가 빵프로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빵프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X쳐. 그리고 10%를 가정해보죠. 이런 거예요. 가정. 자, 우리가 항상 나의 성과는요, 두 가지예요. 임대차를 통해 가져가는 성과,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라는 성과. 자, 그러면 1년간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3억 원짜리에 10%니까 대충 얼마 이게? 3천만 원이야. 만약에 가격이 1년간 3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랑 나누는 거야? 무슨 시야 3천을 은행이랑 나누어. 가격 상승을.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 가격 상승은 은행이랑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챙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소득은 은행이랑 나눠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투자를 통해서 얻는 가격 상승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있으면 내 목이 확 늘어나. 3천만 원이. 그러면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여기까지가 800이었잖아요. 여기까지 800. 근데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3천이 플러스 돼서 3,800이야. 3,800. 그럼 1억을 투자해서 3,800이면 몇 프로니? 38%야. 자, 가격 상승이 없었을 때는 몇 프로였는데? 8%였는데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 몇 프로? 봐봐. 그래서 이게 이 자료가 부동산 투자의 핵심적인 걸 보여준다고. 부동산의 투자는 임대소득 그까이 거 얻으려고 하는 거야? 가격 상승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없으면 8%라니까. 이거 있으면 38%고. 굉장히 큰 차이 있죠. 우리가 실무에서 그러잖아요. 대부분 부동산을 투자해서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 소득이 나오면 임대 소득으로 뭐 감당하면 대부분 없어. 대출금 갚으면 없다고. 대출금.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 벌었어? 2천. 여기서 지금 은행에 따박따박 원금과 이자 갚을 텐데 이자만 2, 6은 10이니까 1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자 겨우 부담하는 거죠. 원금 조금이라.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도 하나 풀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10분 쉴 텐데 10분 쉬는 동안 요거 도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도전해. 다 도전이 아니야. 도전하고 싶은 사람만 도전하라는 거야. 몇 회 기출이라고 돼 있어요? 29회. 아주 잘 만든 문제예요. 제가 웬만하면 출제자들 칭찬 잘 안 하는데 아우 얘는 진짜 잘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분 쉬는 동안에 나는 도저히 심심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도전해봐요. 자, 10분 쉬겠습니다.